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K까지. Congratulations 네. and jubilations. 오늘 천기 누설. 박준 변호사가 K까지. 이제 본인이 산 건 아니지? 예, 제가 사고 싶었어요. 아침에 케이크 안 팔아서. 아, 또 핑계 대네 또. 아무튼 100회입니다. 100회. 야, 아, 이게 100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사실은 그때는 총선 천기 누설이었고 그렇죠. 그때 시작할 때는 뭐냐면 그 3월이었거든요. 작년 3월. 작년 3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고 굵게 딱 5번만 그 총선의 맥을 짚고 털자. 네. 이렇게 시작했던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정도 할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또 조금 변덕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모털도사님. 뭔 변도? 약간 변덕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 그냥 하시고 말겠지나 했는데 와 100회까지 할 줄은 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저는 진짜로 이건 그냥 그냥 말해줘 딱 5번 하고 깔끔하게 솔직히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회째 너무 조회수가 많이 나니까 제작진들이 욕심을 좀 내더라고요. MBC 제작진들이 그래서 더 해라. 예.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아유 있고요. 지금 뭐 이 진이 빠지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천기 누설 제가 방송을 뭐 한 20-30개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자랑이다. 자랑이 아니고. 근데 사실 천기 누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엘리베이터 천기 누설 얘기를 들었고요. 잘 보고 있다. 그래요? 요플레 아줌마한테요. 진짜? 예. 그 얘기도 그분도 천기누설 보고 계세요? 하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뭐 높게는 국회의원 높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부터 우리 머털도사님, 우리 제이비님을 보고 싶다고 저한테 개인적 연락 주시는 분들도 우리 꽤 많습니다. 박준 변호사 팬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네. 원래니까 제가 좀 재미가 없죠. 딱딱하고. 아유, 재밌습니다. 이 부족한 네. 부분을 뭐 채워주면서 쉽게 풀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한우는 안 써주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박준 변호사 덕에 100회까지 온 거죠. 사실. 아유, 저는 뭐 그냥 옆에서 이제 잘 듣고 있고 저도 공부도 하고 네. 뭐 좋은 시간 갔습니다. 지금 뭐 이 댓글창에 수많은 분들이 축하한다고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100회까지 그렇죠. 온 거예요, 사실. 우리 촌철님들 여러분들이 덕분에 예. 반응 안 했으면 벌써 폐지됐지.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네. 봐주시고 또 네.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네.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선까지만 하고 확 깔끔하게. 대선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선까지는 뭐 어차피 꽤 코인. 또 가면 또 지선까지 한다 그러고 이 사람이 지선 지금 끝나면 총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러고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진짜. 100회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로 처음에 기획은 딱 5번이에요. 5번 하고 말려고 했었는데 곱하기 20이 예. 돼 버렸네요. 100회입니다. 네. 자 오늘 100회 특집인데 뭔가 뭐 그래서- 예언은 안 하겠죠. 예언 말고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첫 회에서 제가 네 구름에 입각해서 총선을 읽었습니다. 구조와 흐름 구름 그렇습니다. 네 구름에 입각해서 총선을 읽었던 것처럼 구름에 입각해서 20대 대선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 네, 이게 뭔 얘기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1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조와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약간 제가 미리 좀 깔아야 되겠는데 이 그 20대 대선의 구조와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개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젠척한다 이런 식으로 욕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이 개념에 의지해서 대선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뭐 하더라도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터레그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터레그럼. 인터스텔라가 아닙니다. 인터레그넘. 네, 인터레그럼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그 서구 학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용어인데요. 이걸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최고 지도자 부재 기간, 최고 지도자가 없는 기간을 이야기. 그래서 빌공자의 자리 위치를 세우고 공위기. 공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공익이. 이제 그 예. 직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공위기로 이제 번역되는 개념인데 네. 말 그대로
최고 지도자가 죽었는데 후계자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비어 있는 상태. 공백 상태죠. 이걸 뜻하는 고대 로마에서 썼던 이게 용어라고 그래요. 인터레그넘. 예.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 권력의 부재 상태. 네. 이걸 뜻하는 건데 이 로마에서 쓰던 이 그 개념을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 용어를 부활을 시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낡은 것은 죽어가는 반면 새 것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 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 다양한 병적인 징후가 나타난다. 야, 인터레그넘.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럼 어떤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냐? 무정부 상태나 그거하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정부 상태로 쉽게 연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아니겠죠. 게 여기서 네. 두 번째 개념이 나는 게 헤게모니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이건 사실 사실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요. 익숙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지배권, 주도권 이렇게 이제 해석이 그렇죠. 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지배권, 주도권 이렇게 되면 일방적인 걸로 되니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헤게모니하면 누군가가 헤게모니를 주고 끌고 가는 것. 그렇죠.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이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헤게모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억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권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추종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할 때 비로소 헤게모니가 성립이 된다. 좀 따라주고 그렇죠. 옆으로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도 그게 헤게모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국민들이 지배의 가치나 지배의 논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아하. 수용할 수 있게 한 힘. 그게 바로 헤게모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낡은 것은 죽어가는 반면에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았다. 여기서 낡은 것, 새로운 것, 이 것 내지 최고 권력 이게 바로 뭐냐면 헤게모니라는 거예요. 헤게모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사회를 지배했던 하나의 헤게모니가 이미 사멸해 가고 있고 더 이상 힘을 못 쓰는데 네.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을 안 한 상태. 그게 바로 인터레그넘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럼 동의하고 따르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의 지배 계급을 구축하는 건 하나의 세계관을 창출하는 것과 같다. 요게 이데올로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헤게모니가 이제 이렇게 돼서 형성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억압을 하고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게 좋아. 동의하고 네. 그잖아요. 우리가 수용하고 추종하고 수용하고. 예. 그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한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헤게모니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끝나 버렸어. 이 헤게모니가 끝났는데 다른 헤게모니가 등장을 안 하고 지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어 있는 거죠. 인터레그넘 그게 상태다. 바로 인터레그넘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서구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때문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거로 어떤 상징되는 그러니까 월가를 점령하라는 행위는 비록 미완이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몸짓으로 월가를 점령하라는 행위를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 동의, 자발적 수용은 이제 끝나버렸다. 네. 그렇게 되면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대체할 수 있는 헤게모니가 그런데 있어야 그러면 되는데. 신자유주의를 네.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뭐고 그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확보를 했느냐? 없다. 지금까지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 인터레그넘의 상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람시가 얘기했다는 병적인 징후가 그래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아하. 그래서 나오고 있는 병적인 징후의 대표 사례가 뭐냐면 극우 포퓰리즘이다. 트럼프. 그런 그러니까 케이스가 바로 인터레그넘 시대에서 나타나는 병적인 징후다. 네, 그게 트럼프 서구에- 같은 것이다. 서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거죠. 좀 어려운데 조금 사람들이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서서를 이렇게 길게 네. 끌었느냐? 요 얘기를 우리 대선판에 그렇죠.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네. 우리 대선판에 적용을 하면 이런 네. 거예요. 박근혜 탄핵부터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아. 박근혜 탄핵은 낡은 헤게모니가 가고 새로운 헤게모니가 창출된 결정적 전환점이에요. 이때는 인터레그넘이 아니죠. 왜냐하면 낡은 헤게모니의 종식부터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낡은 헤게모니 이때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박정희 이데올로기였어요. 70년대, 60년대 박정희 헤게모니. 그렇죠. 예. 민주정부 10년을 종식하고 들어선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이 있잖아요. 네. 그 9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헤게모니를 재구축한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 정의를 하는데 네. 그러면 헤게모니를 쥐었던 박정희 이데올로기가 뭐냐?
크게 두 가지잖아요. 어떤 하나는 거죠? 성장이라는 당근과 규율이라고 하는 채찍. 이 두 개로 구성이 됐던 국가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어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유능하지만 엄격한 가장의 이데올로기. 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 예. 그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자발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는가?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펴면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체감되는 게 있었죠. 뭐 잘 삶- 살고 삶이 좋아지고. 개선된다라는 예. 부분들. 박정희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풀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밥은 먹게 해준다. 크게 그렇죠. 해준다. 예. 그다음에 규율이라고 하는 또 뭡니까? 안전의 체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국가는 내가 따를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네. 비록 여기서 나오는 독재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물론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네. 상당수 국민들이 박정희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박정희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갔던 것인데 네.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 9년에서 이게 다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중간에 민주정부가 있었는데 이명박근혜로 그리고 폐기를 잃어버린 하려고 10년이라고 네. 하면서 여기서 어떤 뭐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그때 이명박 후보가 연출했던 거 봐요. 잠바 입고 선글라스 끼고 네. 낙동강 가서 폼 잡고 그잖아요. 비슷했어요. 공약도 그랬잖아요. 747 공약이나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다 그런 거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다 성장하고 이런 것들로 관계된 것들이. 근데 문제는 747 공약, 4대강 사업 파탄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장 이데올로기가 먼저 무너졌고 네. 그 다음에 세월호 있었죠. 국정교과서 있었죠. 국정농단으로 이어지죠. 사실은 그 성장이나 이 유능에 가려진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게 됐던 그러면서 거죠. 그 규율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들 좀 마저도 붕괴가 되어갔던 네.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가장의 면모도 살리지를 못하고 아하. 그렇다고 엄한 가장의 면모도 살리지를 못하고 아예 그거는 뭐 그죠? 국정농단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태에서 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박근혜 개인 이미지에 의지해서 간신히 유지되던 원칙 있는 애국심이라고 음흠. 하는 이미지마저 붕괴됐던 거죠. 아하. 그래서 국가주의를 떠받쳤던 마지막 어떤 도덕적 어떤 측면들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과 동시에 박정희 이데올로기는 종식을 구하는.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였지만 그때까지 박정희 이데올로기에 지배하고 있었는데 탄핵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 탄핵의 박정희. 강에서 익사한 건 제가 볼 때는 박정희 이데올로기고 박정희 헤게모니였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헤게모니가 무너졌는데 바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헤게모니를 창출해요. 그게 촛불 헤게모니.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렇죠. 다른.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어찌 본다면 촛불 이데올로기의 축약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잖아요. 예. 비교를 하자면 촛불 이데올로기는 유능하지만 엄한 가장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편애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멘토의 이데올로기.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멘토. 그렇게 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비교 가능하죠. 그 뭐 그러니까 박정희 이데올로기의 핵심 개념이 끌고 가는 견인이라면 네. 촛불 이데올로기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동반이죠.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예. 그죠? 예.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면서 동반 대신 갈등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부터 문제가 좀 됐다고 볼 수 있죠. 조국 수사로 공정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 상징적 사건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로 갈리는 두 군데에서 집회를 열렸어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예. 이것을 보수 대 진보의 분열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촛불 헤게모니 블록, 음흠. 촛불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면서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걸 이제 블록이라고 표현한다면 네. 촛불 헤게모니 블록의 붕괴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옳든 그르든 네. 좋든 싫든 그잖아요. 촛불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거두고 오히려 불신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유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의가 조롱으로, 네. 수용이 조소로 바뀌는 상태.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네. 그 촛불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면서 모여들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서 더 이상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네.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추종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헤게모니의 힘을 잃어버린 상태, 잃어가고 있는 상태. 이게 이렇게- 지금
인토레그넘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바로 그런 애들로 거. 설명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병적인 징후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병적인 징후가 나타났던 게 사회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탓 증후군이 나타나요. 누구 탓이다. 그렇죠. 누구 탓이다. 네. 불안정한 삶의 상태,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의 원인을 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그들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닌 남. 그래서 남으로. 어떻게 되냐면 네. 국민 내부에서 혐오와 배제의 움직임이 격렬해지는 거죠. 네. 여기서 극우 포퓰리즘이 이제 따리를 트는 건데 음. 자 그러면 정치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건 투기 증후군이에요. 네.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일거에 사이다처럼 끝장내버리는 해결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지도자 중에 사이다나 턱턱 쏘는 콜라나 그런 분들 등장하는 그래서 것 같아요. 뭐가 나냐면 그 여기에 부안에 동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그렇죠. 등장을 하고 이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그 정치인과 결합을 해서 극우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럼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도 이 탓, 투기 현상 모두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중증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적인 징후가 그렇게 크진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젠더 갈등이나 정기적 갈등 같은 현상이 있죠. 분명히 우리 네. 사회에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를 포용을 하고 예. 어떤 노동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같이 공분하는 사회 분위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다들 거죠. 공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쏠려가고 있거나 지금 쏠려 있지는 않다라는 네. 것이죠. 정치 영역에서도 물론 그 정파로 나뉜 상대 진영 정치인을 두고 당신은 그 포퓰리스트 이런 그 욕은 하고 있지만 네. 그건 정치적인 공세고 제가 볼 때는 서구의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버금갈 인물이 지금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컨대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렇죠. 아니라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렇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은 성립이 되는데 그 다행이란 말이요. 거꾸로 해석은 뭐냐면 죽도 밥도 아닌 상태. 아, 그잖아요. 정치권으로 한정하면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상태예요.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금 아무런 뭐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대선판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자 이제 대선판. 그러니까 여야 네. 진보 보수 공이 안고 있는 과제는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박정희 이데올로기는 붕괴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수가 안고 있는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간 박정희를 팔아서 지금까지 어떤 정치 생명을 연장을 해갖고 쉽게 정치를 했는데 더 이상 네. 안 통해요. 그러면 탄핵의 강에 건너는 것은 이제 누구 서로 내 탓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탄핵의 강에 박정희 이데올로기가 익사를 했다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을 해서 그것이 네. 헤게모니를 줄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보수는 더더욱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진보도 마찬가지인 네. 거죠. 제가 볼 때는 촛불 이데올로기가 상당 부분 그 촛불 이데올로기 블록에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 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촛불 정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촛불 정신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대선판은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해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네.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축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불안의 온상이에요. 불안이 싹 트는 곳. 이 불안의 온상에서 벗어나서 안정의 거처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불안 어느 지점이죠 그러면?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불안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진짜. 불안정한 상황이죠. 가장 불안하죠 사실 너무나.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다 동의하는 진단이거든요. 해법은 달라지겠죠. 해법을- 여기에 네.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그러니까 녹여낼 테니까.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대선 주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까놓고 아직까지. 얘기합시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판 보세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거 보면은 비전과 정책이라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5년 전 대선판에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에요. 그때 뭐 얘기들 그대로 나오고 있고. 하등 다를 바 없는 거고 심지어 시대 문제를 관통하는 해안은 바라지도 않아. 네. 기본 식견조차 없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바닥을 보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네. 지금 수준이 이런 수준에 와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아주 낡은 추금기 같은 시대착오적인 비전과 정책이 대선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 네.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도덕성 문제는 반대급부로 더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비호감도는 높아지고 있고 더 비호감도.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다 비호감도가 높아요. 악순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악순환으로. 제가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당 후보는 이미 결정됐어요. 야당 후보도 며칠 내로 결정이 돼요. 11월 5일입니다. 이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당 차원의 선거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진검승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라. 제대로 하려면 진보의 가치를 추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부응하는 진보의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한번 좀 만들어보고 보수는 보수도 보수대로 마찬가지죠. 해봐라. 예.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하나가 파편화돼서 나타나는 게 정책 경쟁인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걸 해야만 인물의 비호감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덕성의 모든 게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인물의 새로운 면모를 그 뭐 이벤트가 되든 뭐가 돼서 그러니까 어필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예. 캐릭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식견 부족한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천재가 되지 천재로 않죠. 변모할 수는 없는 거 그래 아니에요? 되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 되지 않죠. 그잖아요. 예. 그러면 유일한 접근법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가치를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제시가 돼야 되는 아까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쏠려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전조 증상은 보이고 있지만 말기 증상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그 병적인 징후 있잖아요. 네. 이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는 수가 있다. 그게 과제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진보 개혁이든 보수 개혁이든 개혁의 지향점 아래에서 정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불안한 상태에서 비롯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개혁의 열망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궁극의 지점에 가서 맞닿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먹고사니즘이죠. 갑자기 먹고사니즘이라는 거는 또 한글이네요. 결국은 한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불안한 그러니까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불안정한 상태가 너무나 지금 네. 심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여기서 제가 그러면 그 촛불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탄핵광장의 안과 밖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광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여론 조사도 돌렸어요. 내일신문하고 사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네. 그걸 총 정리한 책인데 여기를 보면 왜 촛불 정신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 촛불 블럭에서 왜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탄핵 촛불 시위 참가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예. 저소득층의 집회 참여가 가장 적었고 그게 예. 중간 소득층의 참여가 조금 많은 정도였다고 그래요. 소득별로 보면 그렇고 네. 직업별로 보면 사무, 관리,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 경제적 하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간 이상이 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그 신분의 문제고 인식의 네. 문제에서 보면 공정분배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이 네. 촛불 시위 미참가자들보다 참가자들이 약간 높았는데 네. 근데 인과관계는 거꾸로였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회 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정분배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게 아니라 애당초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된 거다. 예. 그래서 이 책의 분석은 제가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 시위에 참가한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이나 경제 계층 간의 갈등이 집회 참가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는 이게 사실이다. 중요한 얘기죠. 이게 중요한 얘기죠. 내가 뭘 원하기 위해서 뭘 때문에 먹고 살라고 촛불 혁명에 온 게 아니고 정치 비리 때문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최저임금 나왔을 때, 네. 부동산 나왔을 때 왜 바로 4분 5열로 가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거기서 촛불 블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졌는가? 네. 문제는 결국은 이것이
공론회장에 올라가고 많이 운의가 되고 그러면서 설득되고 자발적 동의로 이끌어지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촛불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치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저지선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촛불 시위를 거쳐가면서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자발적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의 울림이기 때문에 그건 쉽게 걷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반면에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4분 우열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금방 깨져버렸어요.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말씀드렸는데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 저는 답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어떤 그 모색은 불안정한 삶의 근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또 그 블록은 사회 경제적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될 때 비로소 대선 후보 인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카리스마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전에 청기뉴스에서 카리스마는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꽃에서 나온다라고 그런 하셨어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예. 그 얘기거든요. 아, 무슨 이야기냐면 네. 헤게모니는 자발적 동의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발적 동의는 공동 실천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네. 사람을 실천에 나서게 하는 힘이 뭐예요? 정치적 정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카리스마적 인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발로 서 있는 하나의 공통된 정서. 다시 말해서 인물로 드러난 공통의 정서다. 아하.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를 띠는 인물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공통된 정서, 지향이 있는데 네. 그 지향을 대변하는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지위를 획득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 개개인의 인물의 댐댐이 이력을 넘어서서 이걸 구축을 해야만이 인물 경쟁력도 보완되고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 대선에서 어떤 인물이라든지 앞으로 정당이 추구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대선 주자의 경쟁력은 네. 제가 볼 때 불안의 정서를 네. 개혁의 정서로 전환을 시키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서를 참여의 의지로 아. 연결시키는 데서 나오는데 네. 그것이 바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해서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그렇죠. 이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야 공의. 네. 왜 그러냐면 모두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과는 별도로 전개 양상만 놓고 보면 도덕성의 늪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개별적인 인물의 개별적 면모로 어필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물의 도덕성이 더 부각이 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맞물려 있는 계속 거. 개인으로 이게 맞물려 있는 쳐다보는 거예요. 거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정책이 안 보인다.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이제 배출하기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원래는 그런 기사가 별로 없었는데요. 아니, 아니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도덕성 문제 계속 얘기하냐면 쏟아내다가 갑자기 일면에 정책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당위적인 차원에서 뭐 껄핏하면 얘기하는 거, 뭐 정책과 비전이 중요하죠. 단순히 이런 당위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절실하거든요. 앞으로 이거 말고는 해법이 없어요. 지금 이 대선판은 정말로 제가 볼 때 이번 대선판은 이상하고요. 저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전 대선과 비교해서 솔직히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철학적인 또 정치학적인 얘기하고 또 우리 대선판과 연결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좀 어렵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요? 뭐 개념이 낯설어서 좀 개념이 용어가 그렇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지금 대선판이 어떤 것인지는 아니 우리 촌철님도 충분히 아실 것 아니 같아요. 한번 간단히 이렇게 네.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은 촛불 정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신에 동의를 했고 그 동의한 어떤 그 자신들의 생각을 대선의 어떤 한 표로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전에는 시대 정신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했는데 시대 정신에 대한 어떤 공유와 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은 이거다라고 하는 같이든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어떤 동의가 아니 논의조차 안 되고 있잖아요. 논의조차
없잖아요. 아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뭐 대장동하고 고발사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 제 귀에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0회라서 김대호님, 그 아나운서 김대호 씨 아니겠죠? 네. 자, MBC에서 회식비 좀 줘라 100회인데 아나운서 김대호 같은데 왠지. 자, 주식계 섞어라 100회 천기누설 축하드립니다. 1000회까지 쭉 갑시다. 토비 JR 주니어인가요? 주니어 같은데요. 김종민님의 정치 토크는 미적분학처럼 정교해요. 제가 미 적분 때문에 수학을 포기한 못하신 사람입니다. 예. 함수 뭐 집합 이후로 안 했죠. 그때 저기 학력고사 3번까지는 풀었어. 알겠습니다. 자, 아트만님 100일상 한 상 차려요. 사과는 빼고요.라고 또 위트 있게 주셨고요.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리 유니스님 100회 축하.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시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존 리. 그 존 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머털 시사평정 김종배 웃음천사 박변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여기는 미국 메릴랜드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남이란 님이 네. 1회부터 봤다고. 아유, 대단하시네요. 진짜 찐팬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팬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것도 얘기를 하네요. 경청님이 뭔가 지훈이 형, 종백님 또 어려운 말 하네. 이런 표정이라고 하네요. 오, 정확히 간파했는데. 빙고 맞습니다. 오, 간파했는데. 네. 김미리님 판사 아니겠죠? 아, 자꾸 이렇게 설마 아니겠죠? 김미리 판사라고 뭐 그럴 수도 유명하신 있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새로운 헤게모니 세력의 책임 회피가 현실 이렇게 하셨고요. 전진수님이 촛불이 꺼져버렸다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헤게모니 이데올로기가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한 거겠죠. 희망의 대한님은 우리 마음속의 촛불은 다시 켜야 합니다라고 또 말씀 주시고요. 초록칩 라떼님이 내로남불 국힘이 더 쉬운 프레임이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자 내로남불이라는 인식이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조작과 선동의 결과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자기가 그렇게 보고 봄으로써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 갖고 팔짱 끼고 삐딱선 조소하는 거죠. 비웃는 순간에 뭐냐면 그 순간에 촛불의 어떤 그 밝기는 줄어드는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위가 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상태에서 그게 지금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혐오하고 남을 투기하고 그렇죠. 탓을 하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그 얘기는 겁니다. 뭐냐면 국힘이 네. 더 쉬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럼 촛불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공격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네. 뭐냐면 그래서 다른 것으로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세력이 네. 기존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블록을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거기서 무슨 정당한 공격만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닌 거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닌 거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 블록이 방어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더 생각해 보는 게 맞다라고 우리 오늘 머털 도사님께서 구름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미라리님이 기본 식경이 없는 분 왜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 맞습니다.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네, 그죠? 대선 주자들 다 딴소리하고 있어요. 맞아요. 반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오. 서프렌치님이 네. 저 나오면 5% 지지는 받는다는. 5% 지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5% 지지면 정당 하나 만들어도 돼요. 그러게요. 네, 그래? 정당이 요건이 그럼 이러면 거잖아요. 나도 저기 그 대선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데. 네, 나갈 수 5% 있죠. 지지면 그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당비 납부 저는 뭐 사무총장, 괜찮을 것 같은데. 원내대표. 원내대표시. 뭐 일단 들어가요 원내대표. 근데 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예, 사무총장이 더 중요하다. 사무총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HBYI님이 가장 우리 많이 듣는 촌철님인데 오늘 청기누설 조용하게 한두 번 더 들어야 한다. 예, 이게 좀 정답이 네, 아닌가. 혹시 좀 어렵게 생각이 제가 말씀드렸다면 용어가 어려운 거지. 어렵게 무슨 말씀을 말씀인지는 아실 드렸다면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승주님인데요. 소리 끄고 보면 박준 변호사가 야단 맞는 풍경처럼 보인다. 그래요?
이건 소리 제가- 지르시고 제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보이시나 봐요. 네. 그래요?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다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또 그게 그잖아요를 되게 많이 쓴다고 욕 먹고 있는데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너무 제랑 친한 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잖아요를 좀 안 하게 해주실 수 없냐고. 그러면 이렇게 그거 성질 내신다고 제가 앞으로 네. 제가 그잖아요라는 표현을 쓰면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지적질을 하세요. 안 그런데요 갈게요. 안 그런데요 제가 지적질. 할게요. 왜냐면 이제는 뭐가 그래요 갈게요. 버릇이 돼가지고 내가 그잖아요라는 말을 쓰는 것도 나는 인식을 못해. 네. 그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 안 그래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 그렇잖아요를 많이 쓴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아주 팬이에요. 아마 통화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을 건데. 예. 그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버릇이 돼가지고 예. 저도 이제 의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에 지적질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그렇잖아요. 하면 아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촌철은 종배님 또 그리고 시대의 핵심을 찌르는 논팽이십니다. 장우영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100회 특집은 뒤에 우리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는 청기누설 100회 축하 있는데요. 오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벤트 이 실시간도 좋고요. 또 클립이 이제 정비돼서 나갈 건데 이벤트 보고 공모하시면 많은 분들 뽑아서 저희가 아마 100분을 뽑을 것 같아요. 댓글창에 이제 이벤트 공지가 뜬다는 네. 얘기인가요? 보시면 되고요. 100분 정도 뽑아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꼭 좀 이벤트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벤트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또 청기누설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벌써 100회가 됐는데 박준 변호사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유 우리 모털도사님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네,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청기누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까지는 해야 되니까. 대선까지는 뭐 가야 되겠죠.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청기누설 마무리하죠. 오늘 100회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